결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 1950년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희망조차 사라졌던 나라. 한국은 도움 없이는 내일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전 세계와 나누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이 민족의 철학은 과거를 기리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받은 도움을 원조와 기술, 교육, 그리고 문화로 돌려주며 새로운 세대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상처를 교훈으로 삼아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앨리스 존스입니다. 뉴욕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미국 기자죠. 제 일은 전 세계를 다니며 국제 이슈와 원조 사례들을 취재하는 거예요. 이번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국이 제공하는 원조와 국제적 협력을 취재하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한국은 제가 알기로 IT와 전자산업, 그리고 K-팝으로 유명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과거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지금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취재는 한국이 어떻게 과거의 도움을 갚으며 국제 원조 국가로 성장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처음 도착한 곳은 케냐였어요. 여기서 한국의 NGO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했죠. 그곳에서 만난 한 의료진은 한국은 물자 지원뿐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케냐뿐 아니라 우간다, 세네갈 같은 나라에서도 한국의 농업 기술 전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원조 현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건 바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들에 대한 한국의 특별한 지원이었어요. 현지 의료진 한 분이 저에게 한국의 의료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중 한 아이가 최근 무료 심장병 수술을 받았어요. 그 나라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전쟁이 국제적인 전쟁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프리카에서 군대를 보낸 나라가 있었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로 취재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죠. 에티오피아에 도착한 첫날, 저는 아디스아바바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 코리아 사파르로 향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군인들과 그 후손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오래된 흙집과 양철 지붕이 눈에 들어왔어요. 집들은 낡았지만 그 안에서 환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자신들의 조상이 한국 전쟁에서 싸웠다는 걸 아직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오늘 만날 분의 집입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고 90대의 백발 노인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낡은 군복의 훈장이 가슴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실 근위대 출신으로 한국 전쟁 당시 까미 부대의 일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의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냈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패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싸웠는지가 더 중요하죠. 한국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준 감사의 마음이 평생 동안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의 이야기는 더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오니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는 싸운 대가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핍박을 받았죠. 그의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는 이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한국은 우리가 도와줄 가치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 후손들을 지금도 돕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후손 이야기가 나와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후손분께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참전용사의 후손이에요. 제 친구였던 동료의 증손녀인데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했지만 한국 병원에서 무료로 수술을 받았어요.
이제는 건강해져서 학교에 다니고 있죠. 그는 말하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그의 친구였던 참전용사가 젊은 시절 한국에서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손녀가 한국 덕분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걸 보면 그 친구도 하늘에서 기뻐할 겁니다. 저는 그 손녀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졌어요. 다음 날 가이드는 저를 그녀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손녀는 10살 소녀로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며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 있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녀의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제 딸은 지금까지 살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서 싸웠다는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소녀는 손을 꼭 모으며 말했어요. 엄마의 할아버지가 한국을 위해 싸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저를 도와줬대요. 저는 한국이 너무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그 흔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 전쟁의 희생을 과거로 묻어두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가이드와 대화를 나누며 한국의 다른 활동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국은 참전 용사와 후손들을 돕는 것 말고도 에티오피아에서 댐 건설과 농업기술 지원 같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새마을 운동을 도입해 지역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에티오피아에서의 여정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남겼습니다. 저는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직접 들으며 그들이 얼마나 한국을 자랑스러워하는지 느꼈어요. 특히 이미 세상을 떠난 참전 용사의 손녀가 한국의 도움으로 새 삶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은 채 저는 곧바로 한국으로 향했어요. 한국은 이미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싶었어요. 제가 도착한 첫날, 서울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관심은 도시의 화려함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과거의 전쟁과 참전국들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이어가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저는 한국국제협력단을 방문했습니다. 코이카의 한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에티오피아뿐 아니라 한국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진행 중인 원조 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지도에는 한국이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아프리카 대륙이 특히 눈에 띄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농업 지원, 댐 건설, 의료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죠. 코이카를 떠난 후 저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전쟁기념관은 예상보다 훨씬 규모가 컸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유엔 참전국을 기념하는 구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한국 전쟁 당시 파병했던 여러 나라들의 깃발과 함께 그들의 공로를 기리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이어가던 중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알게 되었어요. 새마을운동. 이미 국제 저널리스트로서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과거 한국이 농촌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로 그 성공 사례는 국제개발학에서도 자주 언급되었죠. 하지만 그 운동이 이제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까지 확장되었다는 이야기는 저에게도 새로웠습니다. 코이카 직원의 소개로 저는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새마을운동 프로젝트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함께 잘 살자라는 정신을 직접 전파하며 현지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며칠 후 저는 새마을운동 전문가로 활동 중인 한 학자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새마을운동 프로젝트를 감독해온 인물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반갑게 맞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정신을 전하는 일입니다. 과거 한국이 전쟁 후의 빈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낸 새마을 운동 덕분이었어요.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충분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굳이 이런 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전쟁 직후 전 세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도움을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강렬했어요. 은혜를 잊지 않는다. 저는 한국이 진심으로 과거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마을 운동이 진행된 아프리카 지역들의 자료를 살펴봤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주민들은 물 부족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물을 기르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댐을 건설한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물을 얻기 위해 먼 거리를 걸을 필요가 없어졌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농업 기술을 배우고 새롭게 개발된 농작물 품종을 재배하면서 점점 자립해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현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필요에 맞춘 지원을 제공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지역의 주민 인터뷰 영상 속에서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정말 감사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단순한 개발 지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저는 그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은 과거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그대로 재현하듯 개발도상국들에게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방식을 넘어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에티오피아를 떠나며 제가 느꼈던 질문,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은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와 그들이 가진 철학에서 비롯된 일이었어요. 2024년 6월 25일, 한국전쟁 74주년 기념일. 저는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전날부터 서울거리 곳곳에 걸린 태극기와 우리가 기억합니다라는 문구가 행사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기념관에 들어서니 한국 전쟁 당시 22개 참전국의 국기가 정렬되어 있었고 행사장은 차분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행사에는 유엔 참전국들의 외교관들, 한국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 전쟁을 기억하려는 일반 시민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행사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감사 연설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세계 각국의 도움 없이는 오늘날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전국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며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참전국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어요. 그중 하나가 필리핀 참전용사 후손의 사례였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몰랐던 한국과 필리핀의 깊은 관계를 새롭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 전쟁 당시 약 7,500명의 병력을 파병한 나라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필리핀 참전용사의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서 싸우셨습니다. 그는 전쟁 당시 한국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했으며 그들을 돕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돌아가신 후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했죠. 이후 화면에는 한국 정부와 필리핀의 협력으로 참전용사 가족들에게 제공된 장학금 지원과 의료 서비스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 필리핀 대학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장학금 덕분에 저는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도움은 저희 가족에게 큰 희망이 되었고 저도 할아버지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를 기리는 것을 넘어 한국과 필리핀이 참전국과 원조국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영상이 끝난 뒤 저는 행사에 참석한 터키 대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터키는 한국 전쟁 당시 약 1만 5천 명의 병력을 파견한 나라로 그들의 활약은 전쟁 역사에서 중요한 장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터키 사람들에게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 병사들은 전쟁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어요. 지금도 터키에서는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부릅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과 터키의 관계가 전쟁 동맹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어요. 오늘날 한국은 터키의 다양한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은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행사의 마지막은 미국 참전용사 가족의 연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연설자는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낭독하며 전쟁 당시의 희생과 그 후손으로서의 자부심을 전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며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한국이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국은 과거를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그의 말은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국전쟁 74주년 기념행사에서 참전국들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 저는 한국이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전쟁 이후 거의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궁금증이 커지던 그때 코이카 직원이 저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개발학과의 한 교수님을 만나보시겠어요? 그분은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연구하며 새마을 운동과 국제 원조의 연관성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기자님의 질문에 답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며칠 뒤 저는 서울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정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며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이 오늘날의 경제 강국이 된 데에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도 큰 역할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 국민들의 의지와 협력,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산업 정책이었죠. 그는 1960에서 70년대 한국의 경제 상황을 그래프와 자료로 보여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1인당 GDP는 $70 수준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화와 수출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교수님은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초기 새마을운동 당시 주민들이 직접 도로를 닦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던 모습이었어요. 새마을운동은 국민들에게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운동이었죠. 한국의 성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예로 한국의 교육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직후부터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짧은 시간 안에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죠.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높은 교육 수준은 한국이 고도성장기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수님과의 대화를 마친 뒤 저는 그의 추천으로 경제발전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이 걸어온 경제 성장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전시관의 초반부에는 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텅 빈 거리, 그리고 배고픔에 허덕이던 사람들. 하지만 전시관의 후반부로 갈수록 사진 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로가 깔리고 고층 빌딩이 세워지고 공장들이 돌아가면서 한국은 점점 변모해 갔어요. 특히 눈에 띄는 섹션은 포스코의 설립과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포스코는 1968년 한국 정부의 자립 경제 기반 구축 목표 아래 설립된 철강 기업으로 당시 기술력과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시된 자료에는 당시 직원들이 일본과 독일로 파견되어 철강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제철소의 첫 번째 용광로 건설. 당시 자재 부족과 기술적 한계 속에서도 한국 직원들이 밤낮으로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익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포스코는 1973년 제1고로에서 첫 쇳물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세계 1위 철강 생산 기업으로 성장해 한국의 경제 기적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되었죠. 전시관을 나서며 저는 서울거리의 현대적인 모습을 다시금 바라봤습니다. 물론 국제사회의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갔던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받은 도움을 이렇게 완벽히 소화하고 스스로 더 큰 힘으로 성장한 나라가 또 있을까? 그리고 제 취재는 한국의 과거를 탐구하는 것을 넘어 이 나라가 오늘날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여정으로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 과정에서 어떤 고통과 희생을 겪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한국 사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정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계기로 그는 저를 자신의 동료이자 사회운동과 노동 역사를 연구하는 김 박사님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김 박사님을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며 차근차근 한국 사회가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쟁 이후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사실 국민들에게 큰 희생을 요구한 시간이었습니다. 산업화를 추진하던 시기,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밤낮으로 일하며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는 특히 1970년대의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때는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공장에서 장시간 일해야 했고 여성 노동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청춘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보내며 국가 경제를 떠받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김 박사님은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과 그들이 개선된 환경을 위해 투쟁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희생이 가족과 후손,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당시 노동자들의 사진과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여성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공장에서 받은 임금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렸고 동생들의 학비를 댔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번영은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겁니다.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저는 한국 전후 세대의 삶을 더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님은 저를 그의 부모님 세대의 지인들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중 한 노인과의 대화는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이후 농촌에서 태어나 극심한 가난 속에서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몸뚱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논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상장을 가져왔어요. 그 상장을 보고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내가 논에서 일하며 흘린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엔 모처럼 술 한잔하면서 웃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저를 서울의 한 작은 박물관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산업화 시기에 희생했던 사람들을 기리는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는 과거 노동자들이 사용했던 낡은 도구와 그들의 일상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곤하지만 결연한 표정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이민 역사도 다뤄지고 있었는데 1960년대와 70년대에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벌어들인 돈을 한국으로 송금해 국가 경제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적힌 한 여성 간호사의 편지는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고향에 있어요. 우리 가족, 우리나라가 이 고난을 이겨내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니 저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희생과 연대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고통과 가난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집단적 의지로 오늘날의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이 나라는 고난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방법을 찾은 사람들이 만든 기적의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통해 저는 한국이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그 성공을 바탕으로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경제 강국이라는 수식어가 한국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서울에서 진행된 한 작은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행사는 환경,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포럼이었는데 참가자 대부분은 젊은 세대였습니다. 한 연사가 무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려움을 기억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취재를 마치며 저는 한국이 세계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단순히 성공의 모델이 아니라 성공 이후의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받은 도움을 더 크게 돌려주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위대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스스로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치유의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전 세계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 사는 방법을 넘어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나라였다. 과거에 고통받았던 나라가 오늘날 전 세계의 희망의 등불이 되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남긴 진정한 기적이다. 저는 이 메시지가 한국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때 아시아의 기술을 선도하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인 정신과 정밀함은 세계를 감탄케 했고 누구도 그들의 뒤를 따를 수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렀고 변화의 물결은 그들의 자부심을 시험하기 시작했죠. 혁신을 선택한 이웃과 정체된 거인에 대비 일본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의 베테랑 엔지니어는 이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으며 변화의 시대에 맞춰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라고 합니다. 일본의 반도체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 강국, 정밀함으로 유명한 산업, 그리고 우리만의 철저한 장인 정신. 일본은 항상 그런 나라였으니까요. 학교 다닐 때 배운 역사도 늘 자랑스러웠어요.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나갔던 경제 대국,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흔들던 일본의 모습이요. 어릴 적부터 일본이 만든 것은 최고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집에서는 일본의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오갔고 어른들은 우리 기술이 세계를 지배했지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물론 저도 그런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특히 저는 반도체 산업에 자부심이 많았어요. 일본의 정밀한 소재 기술과 생산 공정은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에서도 반도체 전공을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일본 반도체 산업은 한때 세계를 휘어잡았고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제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어요. 그런데 NHK에서 한국 관련 특집 방송을 했을 때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누워 TV를 켰어요. NHK에서 한국의 기술혁명이라는 특집을 방영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화면에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반짝이는 최신 설비와 끝없이 이어진 클린룸이 비춰졌어요. 심지어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하는 자동화 로봇의 모습도 보였는데 그 정밀성과 효율성은 제 예상 이상이었어요. 이게 과연 진짜일까? 저도 모르게 화면에 몰입했어요. 평택 캠퍼스는 단순히 생산시설이 아니라 첨단 기술의 집합체 같았어요. 이어서 삼성중공업 조선소가 나왔는데 초대형 LNG 운반선이 건조되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조선소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와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반박하고 있었어요. NHK가 한국을 너무 미화하는 거 아닐까?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일본은 한때 조선업에서 세계 최고였고 반도체도 우리가 더 오래된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간단히 한국이 우리를 뛰어넘었다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저는 왠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잘 나간다고. 우리가 잘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결국 TV는 원래 과장되기 마련이다라며 제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이 방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몇몇 동료들도 방송을 봤다면서 한국이 반도체에서 꽤 앞서간 것 같아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이 앞서간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부정하고 싶었어요. 제가 속한 팀은 반도체 공정 개선과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어요. 일본 기술은 정밀함과 안정성을 자랑하는데 한국은 속도와 효율성으로 승부를 건다고 알고 있었죠. 그날 회의에서도 삼성의 기술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건 그들이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이렇게 반박했죠. 하지만 제 주장의 동료들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속으로는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요. 그날 이후 저는 애써 한국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방송이 좀 과장된 거겠지. 진짜 상황은 그럴 리가 없다고요. 하지만 며칠 뒤 회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와 기술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제 옆자리에서 자료를 넘기던 동료가 작게 웃으며 속삭였어요. 한국이랑 협력이라니. 좀 의외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발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생산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술 협력을 통해 양측 모두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다니요. 평소 같으면 가볍게 흘려들었을 텐데 NHK 방송에서 봤던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끝없이 이어지던 클린룸, 자동화 로봇, 글로벌 점유율 1위라는 설명들까지요. 하지만 우리 기술이 더 뛰어납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말을 꺼냈어요. 한국은 빠른 실행력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기술 기반은 일본이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들과 협력해야 하죠?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좀 날카로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의견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생산 속도와 효율성은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협력은 단순히 경쟁이 아니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는 의미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저는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요즘 삼성 진짜 대단하대. 일본에서 쓰이는 반도체 중 상당수가 삼성제래. 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 말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삼성전자에 관한 자료를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평택 캠퍼스에 관한 해외 언론의 기사들이 많더군요. 생산성, 투자 규모,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객관적인 데이터들이었지만 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유키 씨, 삼성과의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봐 주세요. 이번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역할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제가 삼성을 직접 알아봐야 한다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팀장님 앞에서 그런 기색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단정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한국 출장이 결정되었어요. 출발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팀과 만나게 될 겁니다. 몇몇 동료들은 저를 부러워했어요. 한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유키 씨가 먼저 가는군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걱정스러웠어요. NHK에서 본 그 화려한 모습들이 제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면 어떡하죠? 출장 당일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한국은 저에게 낯선 세계였습니다.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다르다는 느낌이었어요. 공항부터가 세련되고 효율적이었는데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와 빠른 짐 수령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공항 내 곳곳에서 들리는 일본어 안내 방송은 묘한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언어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니 역시 일본이 대단하지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공항에서 예약된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스카이라인,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 그리고 어딘가에서 봤던 익숙한 글로벌 기업들의 로고들까지. 이게 정말 한국인가? 저는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이미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호텔에 체크인했는데 체크인 과정에서부터 또 한 번 놀랐어요. 호텔 방문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열리는 시스템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기술이었어요. 조명, 커튼, 심지어 TV와 에어컨까지 음성 명령으로 조작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온 김에 좀 공부해볼까? 라는 생각에 방 안을 이리저리 살피며 기능을 테스트했어요.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조금 상했습니다. 일본 고급 호텔에서도 본 적 없는 이런 시스템이 한국에 먼저 도입되다니. 다음 날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차로 이동하는 동안 동료들과 NHK 방송에서 보았던 장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TV에서 본 게 정말 저기에 그대로 있을까요? 동료 한 명이 반신반의하며 웃었지만 저는 왠지 긴장됐습니다. 가이드와 함께 투어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클릴룸이었어요. 클릴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깨끗했으며 무언가 신성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여기는 먼지 한 톨도 허용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클릴룸 내부의 습도와 온도가 0.1도 단위로 정밀하게 조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본에서도 클릴룸은 익숙하지만 이 정도 규모와 정밀도를 유지하는 시설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로봇들이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하는 모습이었어요. 자동화된 로봇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생산 공정을 매끄럽게 이어가는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작업 환경이 많은데 여기서는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자동화가 주된 방식이더군요. 제 동료 중 한 명이 이 정도면 거의 공상과학 영화 같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게 저희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엔지니어들과의 기술 회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일본 기술자들이 기술적 깊이와 논리적인 설명에서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회의에서 만난 삼성 엔지니어들은 저를 완전히 압도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고 빠르게 제공했습니다. 영어로 진행된 회의였는데 그들의 유창한 영어 실력까지 더해지니 제가 준비한 내용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살짝 기가 죽은 상태로 클릴룸 밖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보다 선배인 동료가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NHK 방송에서 봤던 장면들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평택 캠퍼스 투어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조명을 끄고 누워서도 삼성에서 봤던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은 삼성중공업의 조선소를 방문할 차례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선업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였고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일본이 한때 세계 조선업계를 주름잡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긴 했지만 요즘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건 조선업 정도니까 그렇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도착한 삼성중공업의 조선소, 첫 인상부터 압도적이었어요. 드넓은 부지에 펼쳐진 거대한 선박들과 초대형 크레인들이 시야를 가득 메웠습니다. 제가 일본 조선소를 몇 번 가본 적은 있었지만 규모와 정밀도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가이드를 따라 조선소 내부로 들어가니 초대형 LNG 운반선 건조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크기의 선박을 본 적이 없었어요. 배를 짓는 과정은 일본에서도 잘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모든 공정이 눈에 보이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작업의 대부분이 자동화와 최신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크레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나요?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자 가이드가 친절히 설명해줬어요. 저희는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선박의 주요 구조물을 정밀하게 조립하고 있습니다. 작업 오차는 0.01mm 이하로 유지되고 있죠. 0.01mm라는 숫자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 조선소에서는 숙련된 기술자들의 손길에 의존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숙련도 역시 자랑스러운 부분이었지만 이곳에서는 기술과 시스템으로 같은 결과를 훨씬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선박에 적용된 친환경 기술이었어요. 한국이 조선업에서 단순히 규모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혁신을 이뤄냈다는 사실을 여기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LNG 운반선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는 사이 한국은 이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현장 작업자들과 대화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일이 한국을 세계적인 조선 강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저는 그들의 태도를 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자부심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거든요. 조선소 투어가 끝난 뒤 동료들과 버스에 올라타 숙소로 돌아가면서도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평택 캠퍼스에서는 그나마 농담도 주고받았지만 이번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작게 한마디 했습니다. 진짜 놀랍지 않았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누구도 크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일본 조선업에 대한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생산량, 기술력, 시장 점유율 모두에서 한국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장점은 분명히 있었어요. 정밀함, 장인 정신, 신뢰도. 하지만 그게 지금의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경쟁자였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묘한 자극을 느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정말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저는 서울로 돌아와 회사가 준비해준 저녁 식사에 참석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내부는 전통과 현대가 섞인 독특한 분위기를 자랑했어요. 한국 전통 문양으로 꾸며진 벽과 테이블 위에 놓인 최신형 디지털 메뉴판이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속으로 감탄하면서도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저는 회사 동료들과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차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너무나 화려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는 일본 도쿄와도 비교될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툭 던지듯 말했어요. 진짜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을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료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이번 출장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엮이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간단히 헤어지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여행용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일본 반도체 산업 전망이라고 입력했어요. 그러자 뜨는 기사 제목들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세, 한국과 대만의 기술 격차 확대, 일본의 대응은 어디에? 이런 문구들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가 놓친 게 뭘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일본은 여전히 뛰어난 기술력과 정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뒤처지고 있을까요? 변화,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변화에 둔감했던 게 아닐까? 평택 캠퍼스에서 만난 삼성 엔지니어들과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들은 어떤 질문을 던져도 명확한 대답을 내놓았고 항상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기술자들은 자부심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제 기분은 한층 무거웠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출장 어땠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동료 중 한 명이 웃으며 대답했죠. 내가 말하긴 그렇지만 한국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가끔 일본이 아직 최고다라고 믿고 싶었는데 이제는 좀 더 솔직히 생각해봐야겠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출장을 다녀온 동료들과 함께 삼성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쓰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출장 중 경험한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놀랍다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일본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섰다는 걸 이렇게 쓰면 위에서 받아들일까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저도 같은 고민이었어요. 일본 회사 내부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최고라는 인식이 강했고 그걸 깨는 보고서는 많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냥 최대한 중립적으로 써야겠죠.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더 커졌습니다. 며칠 뒤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제출되었어요.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으려 했지만 여전히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적는 데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보고서 제출 후 팀 동료들과 다시 출장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난 좀 무서워졌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뒤처질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지도 몰라요. 그 대화 후 저는 제 자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한국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걸까? 단순히 자존심 때문일까? 아니면 진짜로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해서일까? 그날 밤
저는 NHK에서 방송했던 한국 특집 영상을 다시 찾아봤어요. 처음 볼 때는 그저 과장된 내용일 거라고 무시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 방송에서 다룬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화면 속에서 평택 캠퍼스의 자동화 로봇이 반도체 웨이퍼를 옮기는 모습이 다시 나왔을 때 저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이걸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하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포기할 수는 없지. 우리도 변해야 해. 일본은 한때 세계를 선도했던 나라였어요. 지금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먼저 그들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주 후 회사에서 새로운 출장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야 했어요. 이번에는 삼성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본격적인 회의였죠. 처음 출장 때의 감정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난 출장에서 느꼈던 낯설음은 없었습니다. 공항의 효율적인 시스템, 택시로 이동하며 본 서울의 스카이라인,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진 독특한 에너지가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이번 출장의 첫 일정은 삼성전자와의 미팅이었지만 회의 전 자유 시간이 있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간략히 탐방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스타트업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센터 내부는 마치 미래 도시를 축소해 놓은 것 같았어요. 곳곳에 위치한 최첨단 장비들,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는 젊은 창업자들, 그리고 그들 뒤에 서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기업들의 노고.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스타트업 탐방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한 스타트업 창업자와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여전히 단기 성과를 요구하는 문화가 강해요. 빠르게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크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시스템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실행하고 도전한다고 해도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면 장기적인 안정성을 잃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일본처럼 신중한 접근 방식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과 빠른 실행력은 분명 배우고 싶은 점이었어요. 실패를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일본에서 꼭 도입해야 할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삼성전자와의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 양국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회의는 끝없이 이어졌지만 피곤하기보다는 새로운 에너지가 샘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에서 굉장히 창의적이었어요. 일본이 가진 정밀함과 체계적인 방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특히 한 한국 엔지니어가 했던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만들겠지요. 그래서 도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 저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였어. 일본에서는 종종 이미 우리가 만든 게 최고니까 더 이상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끝없이 더 나아지려고 하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어 출장 중 느낀 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면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을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물론 여전히 일본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일정은 전통시장과 스마트시티를 함께 탐방하는 시간이었어요. 전통시장에서는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상인들이 여전히 손으로 물건을 포장하며 손님과 대화했지만 동시에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완벽히 통합되어 있었어요. 시장 곳곳에는 QR코드 결제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노점상에서도 간단히 스마트폰으로 계산이 가능했죠. 한 상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디지털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손님들도 좋아하고요. 스마트시티에서는 그 반대였어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된 환경에서 인간이 얼마나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었죠. 이런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끌어안으며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한국에서 경험한 방식으로 새롭게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과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출장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 일본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나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딘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날, 팀장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키 씨가 보고서를 잘 정리해줬지만 이런 변화를 회사가 받아들이기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특히 위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인정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안한 아이디어들이 현실화되기엔 갈 길이 멀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후, 팀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출장의 성과와 삼성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많은 동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삼성과 협력하면 확실히 우리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들이 가진 자동화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말들이 나왔지만 동시에 보수적인 의견도 들렸습니다. 우리가 왜 그들을 따라해야 하죠? 일본은 일본 방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일본의 전통과 자부심을 무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몇몇 동료들이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유키 씨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변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니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기존의 보수적인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바로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따라왔죠. 하지만 작은 프로젝트에서라도 새로운 방식을 실험해보는 건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미약했지만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작은 성공이 동료들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팀 내에서도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 더 시도해보죠. 이번에는 이런 방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회의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회사 전체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여전히 느렸습니다. 몇 달 후 삼성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내부적인 갈등은 여전히 존재했어요. 일부 고위층은 한국과의 협력을 일본 기술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협력 프로젝트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작게나마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빠른 변화를 이루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은 저를 깨닫게 해줬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처럼 도전 정신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요. 물론 일본도 여전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밀함과 신뢰, 장인 정신 같은 것들은 일본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일본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